이렇게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폭력 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역대 정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5년 동안 한식으로 그냥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애를 돌보라고 뽑았는데 저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권력이 넘어가가지고 장차관 인사를 하고 저들한테 돈을 모으고 자기 딸을 부정입학을 시키고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그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등용하면서 난국 타개에 나섰지만은 야당에서는 강력히 비난하며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뭐 이쪽 평론가의 강적들만 딱 모신 것 같아요, 느낌. 네, 어제 제가 그 김동률 교수랑 인터뷰하는데 질문을 한 개도 안 하고 넘어가서 무건 진행이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무건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요. 뭐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대통령 검찰 수사 가능하다라고 김병준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수사 가능하다. 일주일 전에 수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쪽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류가 좀 달라졌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이제 수사 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현웅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회에 나가서 뭐 저런 식의 반응을 안 보이고 현재 다수설은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수설은 조사도 안 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건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당한 기류 변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그 중요할 텐데, 이제 이제 어제 들어갔으니까 오늘까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는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점점 더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불가피 쪽으로 여론도 흐를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법무장관이나 지금 총리 지명자가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지금 전체적인 청와대 기류도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고 이미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발표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이미 다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시로 한 언론에도 거다. 밝혔고 지금 뭐 그래서 흘러나오는 기업에 얘기도 압력 넣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대통령이 이제 그 1분 40초 당시 성명을 발표하면서 거기서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는 사실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연설과 홍보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면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그 기밀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시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도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진술이 없으면 사실은 최순실 씨를 뭔가 어떻게 그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순실 씨는 연설문 교정한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정해 버렸는데 최순실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술이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대질 신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면 그럼 누구를 통해서 또 이걸 줬느냐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사실은 그거 최순실을 처벌하려고 해도 대통령의 진술이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이 그 대통령한테 마치 미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자기만 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일각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안종범 수석을 잘 아는 사람들, 교수 시절부터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안 수석이 그렇게 막 뭐 자기를 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은 아니다. 저 발언은 충분히
이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끝내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안수석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뭐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영웅 법무장관 발언이나 혹은 네. 김병준 총리 내정자 발언이나 안종범 수석의 발언이나 종합해 보면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반전 카드로 대통령이 나 수사해라, 조사받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연설문 같은 것도 사실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반전의 카드로 이걸 쓰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그럼 다 내 탓으로 돌려라 이렇게 어느 정도 윤호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 이거는요.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나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말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말할 사안입니다. 왜? 지금 전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순실 스캔들 같은 전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수사가 언론에 비해서 검찰 수사는 보름 내지는 한 달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최순실 씨가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무기징역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아니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그거 뭐 제3자 뇌물 공여자가 된다면. 그런데 그때 최순실 씨는 종범입니다. 주범은 누굽니까? 안종범 전 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도 본인이 대통령 지시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적어도 대통령이 중심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고 안 하고를 의논해서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시기나 방법인데 이것도 저는요.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하기 싫어가 계속 미루잖아요. 그걸 서면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힘에 밀려가지고 조금 더 모양이 좋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선제적으로 아니 잘못한 거는 정말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 선언도 발표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지 이대로 그냥 눈치 보면서 검찰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결국 국민들의 힘이 밀려가지고 조사한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왕 받을 거면 좀 더 과감하게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은 나를 수사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나를 수사하라고 내일 또 기자회견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좋죠. 네, 만약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이나 지금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게 이거는 이미 벌써 윤호를 받고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요. 이거 만약에 본인이 뒤집었으면요.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간다는 네,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말하는 권력 남용이라든지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주인공 공무원입니다. 네. 공무원이 주범이고 최순실은 모의한 공범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경제수석했죠. 정책조정수석했죠. 왕수석 아닙니까? 이런 분이 실제로 이분이 그냥 단순히 대기업에 돈 내라고 한 게 아니라 WK라고 최순실 집 회사의 전 대표 증인입니다. 아니 거기에 직접 가서 뭐 스위스 무슨 회사하고 하는데도 이미 참석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저기다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들이 공개되고 있고 또 점검을 하려는 이런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종범 이분은요 제대로 싸받으면 만약에 대통령을 빼고 나랑 최순실이 공부했다고 하는 순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률가 판단 없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면 법률 어차피 받았죠. 대통령은 그런 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청와대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거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방식이나 시기 같은 걸 검토하고 있을 텐데 언제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을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제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시점. 그다음에 그런 방식 뭐 이런 걸 아마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류 변화를 낌새를 챈 법무장관이 이제 본인도 발언을 조금씩 수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불통인사다. 개각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 잠깐 듣고요.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 어디 갔어?
네, 대표님 전화 연결됐어요. 예, 박 의원님. 예, 실장님 박종진입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그 단계적 퇴진론으로 지금 가닥 잡고 있는데 대표님 원래 하야나 저희 탄핵은 안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전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물러나라 했어요. 국민의당 당론도 곧 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해결하는데 자꾸 야당으로 하여금 강경투쟁으로 나오게끔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총리도 비서실장도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고 모든 국민과 언론과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야당과 소통해서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야당 일부 인사들에게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양해를 구했다. 네. 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거짓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심이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 하야해라. 이런 강경론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야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대표님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죠? 안철수 대표하고요? 아니요. 지금 박지원 대표님하고요. 전혀 협의가 없었는데 네. 심지어 민주당 우상호 대표까지 박 대표님은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문자라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그 못된 공작 정치를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이 안 쌓이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도 좀 많이 화가 나셨네요. 많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또 그걸 자제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시민사회단체나 뭐 학생들, 지식인 교수들, 또 일부 야당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상의해서 즉 대통령을 참여한 거국 내각의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당 박지원밖에 없습니다. 네. 전부 대통령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제정신 못 차리고 옛날 하던 일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네. 우리도 결국 하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네. 제가 오늘 또 SNS에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은 첫째,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최순실을 죄를 적게 주려고 대통령과 연관 없게 하려고 직권남용으로 하느냐. 엄연한 뇌물로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리고 나부터 검찰 조사받고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처벌받겠다 하는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네. 야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거국 내각의 총리를 협의하고 합의해서 임명을 하면은 그 총리가 네. 장관들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겪으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직도 최순실 사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통 고집 이런 외골수로 나가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어요? 야당이 용납하겠어요? 네. 김병준 교수 우리가 취소하라. 그리고 청문회 안 해준다. 네. 임명 못해요. 청문회 보이콧 계속 하실 거죠? 청문회 보이콧 그렇죠. 하시는 거죠? 당연히 보이콧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장도 상황에서는 야당이고. 네네. 이쪽 수 여소야대예요. 네네. 과거처럼 대통령이 네. 국민들한테 국회 비난하고 욕하고 깃대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는 그때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제발 제정신 차려야지. 네. 지금 경제가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쳐다보지도 않고 응? 이게 뭡니까? 이 나라 꼴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은 김병준 총리는 빨리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국회도 통과 못할 거니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인 것은 한번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김병준 총리는 버리는 카드로 쓰는 사람이다. 김병준 총리가 들으면 지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나면 낫지. 우리는 김병준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광욱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대통령의 그 고집, 그 생각을 비난하고 탓하는 거예요. 네. 저희 법사위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근데 그 우병우 사단,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병우 사단이 지금 검찰에 그대로 있는 와중에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 다 물러나고 수사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인터넷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SNS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우병우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도 뇌물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겠다 하고 흘러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요. 특검이 있고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합니다. 보십시오. 정세균 의장은 야당 출신이고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검찰이라고 하면은 그 두 조직은 우매한 거죠. 네. 우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은 이제 하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청문회 보이콧 계속 끝까지 유지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김병준 총리는 빨리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게 낫다.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자기가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위해서도 자기는 물러나가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거죠. 네. 대통령 개인적인 부분에 스스로가 대해서. 임명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보십시오. 네. 안정범 경제수석, 정책수석 그렇게 대통령한테 단물 빨아먹고 응?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자기는 최순실도 몰랐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대통령 지시받고 했고 대통령에게 돈 거둔 것 다 보고했다. 그 사람이 비록 옳은 말을 했을 망정 대통령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이건 참 대단히 저는 창피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네. 그런다면 대통령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꼼수 부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대통령 보십시오. 2007년도 주한 미국 대사 보시바우 대사가 국무성에 보고한 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밝혀졌고 네. 모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일본, 중국 모든 언론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사교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지 내가 왜 최태민, 최순실 이 분야에게 해가지고 현혹돼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해야지 그 원로들 만나가지고 내가 사교를 씌웠다 간다고 그 원망해서 되겠어요? 네. 이건 아직 대통령이요. 제정신 못 차린 겁니다. 예. 굉장히 우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네, 화가 많이 이 나시는 박지원 혼자 네. 유일하게 국민의당에서만 대통령 하야를 원하지 않고 대통령은 그래도 보호돼야 되고 네. 헌정 중단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도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탈당하고 거국내각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다시 대통령이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김병준은 노무현의 남자, 한강은 김대중의 남자. 그분들은 보따리 싼 게 오래됐어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따리 싼 지가 오래되셨군요. 그 두 분. 오래됐잖아요. 지금 예. 잘 아시잖아요.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준 교수도 그래서 우리 당으로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힘을 보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한광욱 비서실장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캠프에 가서 일했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노후 남자니 DJ의 남자니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네. 저기 그것은 박근혜의 남자들입니다. 네. 박근혜의 남자들을 그냥 임명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저 대표님, 요거는 네,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화가 나는 내용입니다. 최순실 일가가요, 뭐 언니, 동생, 조카 할 것 없이 각종 재단과 정부 정책을 통해서요, 엄청난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전두환 환수법과 같은 이런 좀 특단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과거의 법도 있고 전두환 재산을 그렇게 몰수해서 가져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해야죠. 네. 최근에도 제가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이 경기도 K컬처밸리 고양시에 1조짜리를 CJ에게 특혜를 줬다.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터졌더라고요. 예. 이게 다 차승택이 최순실이 이 사단에서 해먹은 거예요. 네. 이게 별걸 다 했지 않습니까? 자, 롯데그룹 보십시오. 네. 70억 받아가지고 네.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 받으니까 며칠 날 압수수색 나간다니까 갖다 돌려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순실은 검찰도 간섭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CJ 있을 수 있습니까? CJ 1조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최순실 씨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그렇게 돼 있겠죠. 네. CJ 측도 별걸 별걸 다 해먹었잖아요. 예, 다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두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부두목식이 하나씩 있어요.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최순실 사단은 드러났어요, 되게. 네. 그러나 아직까지 안종범 부두목과 네. 그 경제계 그 관계는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 네. 그래서 내가 이 부두목이 있다. 이 두 사람을 지명하려고 했는데 총리가 바뀌니까 지금 해봐야 그거 묻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 근데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 해서 네. 지금은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이상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서민들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몇 사람하고 저녁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네. 아주 잘 되는 집이었는데 딱 우리 테이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오는데 여사장님이 그래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대통령이 잘해야지.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조를 해야지. 응? 야당도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도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하야하게 탄핵 쫓겨나는 길로 가는지 난 그거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찬 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조금 저도 저도 흥분했지만은 네. 제발 이 방송을 듣고 네. 대통령께서나 네. 청와대 그 알량한 참모들 응? 네. 대통령 단물 빨아먹고
끝나면은 대통령 시켰다고 도망치는 그런 그 추잡한 그런 참모들이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이런 방송 보고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지. 네. 한광욱도 그래요. 저도 참 가까운 친구고 좋은 분이지만은 네. 그분은 말을 듣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 말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직언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만찬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한강욱 비서실장은 듣는 사람이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듣는 사람 앉혀놓고서 그러니까 한강욱 비서실장이 되겠냐 이런 얘기. 네, 굉장히 실장이 가슴 아프네요. 한강욱 스타일이 비서실장 입장에서. 원래 그래요. 그분이 입 무겁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DJP 연합할 때도 보면 그분이 김용환 네. 전원하고 가교 같이 역할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그분은 절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듣고 절대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차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과연 지금 그런 차크가 필요할 때인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분은 제가 뭐 꾸준히 한 20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봐와도 자기 주장을 펼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적당한 비서실장인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또 연세도 지금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난국 속에서 물론 뭐 본인이 어떤 관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직원은 제가 볼 때는 뭐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 한 가지 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김병준 총리나 네. 혹은 뭐 한강욱 그 위원장을 박근혜의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왜 박근혜의 남자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는지 그건 좀 의문이 가네요. 네, 예. 아까 질문하시지 그랬어요. 예. 아니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그거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뭐 한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상징성 같은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광욱 위원장이라고 하면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물론 2012년에 박근혜 캠프로 뭐 들어오긴 했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DJ의 남자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다 그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최근의 행적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그 사실 말을 갈아탄 거 뭐 그거야 우리도 또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직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가서 직원을 했다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직원을 한 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앞에 가서 직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 앞에서 본인은 직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이라는 게 직원이 아니고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고건이죠, 고건. 아, 그렇지.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아요. 네, 직원은 그냥 딱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건 안 됩니다. 딱 이래야 직원을 됩니다. 하겠다고 이 기자들한테 이거 한 장을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거를 청와대에 가서 얘기할 거야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네. 옛날에 뭐 네, 그분도 있었어요. 대권 주자 한 분인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같이 동석한 다른 분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그분은 정말 직원을 하셨나요? 우리가 저 기자회견 오전에 했는데 그래 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저한테 전한 분은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1997년 상황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되면 안 되죠. 예. 아니 네. 그분은 그러니까 곤란해질 수 제가 있어요, 이제 그 그분도. 직원 안 했다는 네, 분은 다른 네, 분이고 네. 다른 분인데 그래서 그러든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꾸 그 기자회견에 한 거 직원 하는 거 그거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대통령 훌륭하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 중에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말인데 부두목입니다. 숨겨진 부두목. 그러니까 최순실 씨 쪽 부두목은 이제 뭐 공개가 좀 됐는데 자 이쪽 청와대 쪽 부두목은 안종범 전수석 말고 또 있다는 건데 저 뉘앙스를 보면 상당한 실세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 같아요. 근데 뭐 김종 전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은 뉴스 하도 많으니까 참고 있다가 깐다는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워가 있는 뭐 폭발력 있는 이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한강욱 비서실장은 사실 좀 다른 게 그래도 뭐 우리가 좀 양보해서 보면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래도 대통령 뜻대로 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총리 지명자를 한 거는 뭐 제가 뭐 김병준 교수의 적당하냐 마냐는 모르겠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름을 부은 겁니다. 불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파국으로 가자는 거고
박지원 위원장도 그렇지만 몇 번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6.29 상황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혼란을 하고 다시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 저는요, 지금 가능하면 우리 국가가 안전하려면 좀 충격이 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파국으로 가자는 이야기고 또 지금 야3당의 기세를 볼 때는 절대 저분들 안 물러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시끄러워질 건데 이 수습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늦었지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안 되면 김병준 지명자가 야당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력으로. 만약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야당을 설득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김병준 총리는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야 한다는 게 야당이나 국민이나 언론의 목소리인데 이거는 손 떼야 될 대통령께서 계속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총리도 임명하고 부총리도 이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야당하고 협의 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김병준 이제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 권한 100% 행사하겠다.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역대 총리들이 다 임명될 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 책임 총리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내치는 내가 맡고 그다음 외치는 뭐 대통령이 한다. 이 이야기를 김병준 내정자가 할 이야기인가요? 대통령이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권한 있는 사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받을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지금 이거는 부도수표입니다, 사실은.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럼 나중에 그때 달라고 제가 언제 드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야당한테 이런 사람 좀 추천해 보십시오.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와 형식이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고 오늘 당장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헌법에는 내치 대통령 외치 대통령 그거 없다. 지금 헌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바로 이제 부인했어요. 바로 부인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김병준 내정자 얘기는 제가 대통령하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제3자가 기록으로 있습니까? 누가 문서로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그냥 자기 말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김병준 지금 내정자의 경우는 다른 총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 본인의 뭐 출신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친노 인사고 아까 뭐 저 박지원 그 원내대표는 뭐 그 박근혜의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병준 교수는 한 번도 박근혜 캠프에 기웃거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가국 실장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박근혜의 남자다 얘기했는데 김병준 교수는 적어도 그쪽에 기웃거린 적은 없다. 그런 거 보면 현재까지 그 친노의 순수성 뭐 그거는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원래부터가 사실은 원조 친노예요.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저 지방자치연구소 하실 때부터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네. 지방분권주의자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병준 교수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자, 이 국면을 김병준 교수가 적극적으로 타개해서 이제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만약 김병준 교수가 자기 경제나 사회 분야에 관한 자기의 그 어떤 철학 같은 걸 관철하려고 하는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면 넘었다고 이제 지금 그때 와서 그거 제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리와 이제 대통령이 바로 정면 충돌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 같으면 총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거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회창 총리하고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런 케이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병준 교수의 경우는 조금 다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탄생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총리와 그 대통령이 충돌하는 사태를 빚어서 총리가 그만둔다든가 하는 그 어떤 변고가 날 경우에 박근혜 정부가 과연 그때는 정말 가능하겠느냐, 계속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점은 네. 계속해서 뭐 하여튼 논란은 되겠지만 다른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와는 지금 김병준 다르다고. 네, 그 잠깐 그 아까 그 수사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고 또 저기 뭐 총리도 얘기했는데 총리 내정자도 이게 역대 지금까지 현역 대통령이 수사받은 적은 없죠. 지금까지 제 기억에 없죠. 해외도 없죠. 해외에는 클린턴이 받았나요? 그런데 이때 일단 지금 사실 역대 정권의 게이트랑은 진짜 성격이 다르거든요. 역대 정권의 게이트는 어쨌든 대통령의 친인척입니다. 뭐 아들들이나 혹은 뭐 그 정권의 실세들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르나 뭐 이 저 K스포츠에 직접 지시를 했다. 직거래를 했다라고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초유의 사태죠. 대통령이 직접 권력형 비리를 지시하고 연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전례가 없다 말씀이 사실은 그 대목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네. 그 박지원 위원장이 아까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셨나요?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검찰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 수석이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요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잠시 있더니 말 안 하고 밝히겠다고 했으면 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도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겠지만 밝힐 것 같고 또 저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김병준 교수 조금 지나가면 본인이 좀 망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본 김병준 교수는 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오늘 박영선 의원이 그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 김병준 교수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좀 더 이제 폭로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우병우 장인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교육부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나라당의 수석 부대변인이었던 이정현 지금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교육까지 거덜내려고 하느냐? 장담컨대 이 김병준 이 부총리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우상호 지금 원내대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누구냐면 우상호 씨인데 네. 우상호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참 적절한 인사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준 지명자는 정말 노무현 정부도 인정한 적절한 인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 이제는 김병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절차도 절차지만 저는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곤란한 일이 벌일 것 같은데. 참 그 재밌네요. 지금 이게 바뀌었네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네요. 판장님이 아까 원조 친노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친노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친노 그룹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병준 그 정책실장이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요? 당장에 정태인 그 교수가 뭐 당시 참여정부에 네, 참여했던 알고 사람이죠.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아이디어도 없고 이론도 없는 사람이다. 완전히 바보다. 이렇게 블로그에 썼어요. 이거 완전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친노 함께 했던 어떤 정책 쪽을 맡았던 기획이나 정책 쪽을 맡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핵심 친노들이 진짜 김병준 교수하고 김병준 실장하고 대척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몇 번을 사실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뭐 교통 정리도 하고 설득도 하는 과정들을 또 증언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정치적 역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사실 힘든 그 고비는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노무현 재단에서 엮은 책이 있어요. 바보 뭐 산을 옮기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윤태영 씨가 주로 이제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김병준 정책실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친노들이 김병준 정책실장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은 거기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총리로 지명이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친노들이 여기저기서 달라들어서 뭐 바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 진정성 그게 얼마나 맞는가 하는 부분은 네. 노무현 재단에서 엮은 책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능력에 대해서 출중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김병준 정책실장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게 좌절되니까 총리로 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통보를 합니다. 본인한테까지. 그럼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좌절이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그 책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적어도 네. 노무현 재단에서 엮은 책에는. 네. 무소불위 권력과 돈 앞에서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더니 검찰 수사에 위기가 몰리니까 지금 뭐 최순실 씨부터 시작해서요. 제살길 찾기에 급급합니다. 무너진 최순실 라인 두뇌 싸움. 쉽게 얘기해서 잔머리 싸움. 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팻말 좀 보시죠. 최순실 라인의 두뇌 싸움. 여기 두뇌라는 게 잔머리겠죠, 지금. 그렇죠. 거짓말 싸움입니다. 곰탕 달라, 과자 달라, 파스 달라.
나 모른다. 나 그 연설문도 대통령은 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연설문 고친 적 없다. 뭐 지금 뭐 전부 모른다 아닙니다. 야, 전부 다. 이거 참 검찰도 이거 난감할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정부를 운영해 본 분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단서가 됐던 일어났던 9월달 독일로 갔던 그 시점부터 제가 볼 때는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그 처음에 검찰에 들어올 때는 뭐 심장도 아프다, 지금 뭐 어지럽다, 뭐 또 무슨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 해서 뭐 국민들 앞에 울고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는데 딱 들어가서 하루 지난 다음에 카메라가 포착한 눈빛은 완전히 전날의 눈빛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근데 왜 들어갈 때 죽을 죄를 졌다 그러죠? 아닙니다, 모릅니다, 죄도 없습니다인데 그러니까 왜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죠? 그 자체가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뭔가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딱 검찰에 들어가 보니까 간을 본 거죠. 검찰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수사한 상황들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질문을. 그럼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검찰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거의 혐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벌써 여의를 부리는 게 곰탕 먹죠. 곰탕도 지금 요즘 뭐 최순실 곰탕 유행이라면서요. 한 숟갈 남기는 게. 그다음에 과자, 파스 이런 게요.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가면 굉장히 며칠 동안 멘붕이 와요. 그리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자까지 먹는다는 것은 정말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네,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준비를 했고 먹기가 쉽지 검찰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혐의 내용도 보면 겨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오늘 저녁에 그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사실은. 판사가 고민을 해요? 왜냐? 지금 이 혐의 내용이요. 실제 제가 검찰에 취재를 해보니까 판사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했으면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 범죄. 근데 최순실니까 사실은 기각을 못 하는 것이죠. 아마 이 판사도 굉장히 고민될 텐데 좀 오늘 결과를 좀 기각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 그럼 뭐 뒤집어지겠죠. 아니 네. 왜냐하면 영장 발부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그죠? 그다음에 증거 인멸, 도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이나 뭐 사기 미수 이거지만 여하튼 한 번 도망갔었잖아요. 나중에는 재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인멸도 광범위하게 전개됐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네, 오늘 밤인가요? 왜냐면 아니 오늘 밤에 이제 밤 늦게 그게 결론이 날 텐데 당연히 발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기 미수라고 하는 부분도 네. 그게 결국 이제 롯데한테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돈은요 저런 식의 뇌물 같은 저런 돈은 받았다가 돌려줘도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기 미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전부 다 봅니다. 직권남용 가지고 문제 삼는데 저는 사기 미수가 더 화가 나요. 이거 사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기 미수라고 중요한 그러죠? 거는 아, 나 진짜 혐의가 미치겠어요. 아니고 예. 자, 제 친구 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 판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법리 같죠. 우리가 무슨 이거는 몇 년형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는 두 가지랍니다. 법리는 그 다음이고 그게 뭐냐면 1차가 여론, 두 번째가 본인의 인사입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해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하고 여론입니다. 두 개지 법리는 그다음 맨 마지막. 그다음 맞추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오늘 밤에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법리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풀어줬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판사가 대단한 판사고 오히려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검사 엿먹이는 겁니다. 왜냐? 제가 봐도 지금 최명호 편집장 말에 동의하는 게 검찰이 지금 최순실 씨를 조사할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최순실이 처음에는 긴장하고 들어왔다가 몇 번 받아보니까 이게 준비가 덜 됐네? 꽈줘줘. 그리고 밤샘 조사는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요. 검찰이 얼마나 준비를 덜 했는가. 저는 이거는 검찰을 비웃는 거고요. 지금 보면 그 범죄들만 가는 그 서울 구치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일반인들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굳이 뭐 신변 보호하려고 보낸다. 저는요. 지금 검찰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은 지금 일반인입니다. 그냥 위키백과 사진 말 맞잖아. 전직 레스토랑 지금 카페 주인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범털 가는 그런 데 모시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일반인처럼 똑같이 대우하세요. 왜 과정주고 이렇게 합니까? 과자 먹는 분인데 처음 봤네. 검찰 가서 그죠? 아니요. 아니, 검사가 아유. 주지도 않을 거. 심리 줍니다. 조절하는 줘. 건데. 갔다 오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거기 검찰 취재를 했으니까 그건 뭐냐면 기자한테 주겠죠.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저런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사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떱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때로는
뭐 영화 얘기도 하고 그 조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왜 흔히 들어가면 뭐 열 몇 시간 조사받았다 그러면 열 몇 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이게 조사받는 줄 알지만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좀 쉬라고도 하고 1시간쯤 그 옆에 가서 쉬라고도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저 1번 곰탕 먹고 과자 달라고 그 파스 붙이고 하는 게 너무나 저 개인적인 소외지만 다행스럽습니다. 진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지 않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다면 제가 막 창피할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딱 뭐 이 갔더니 표에 딱 뭐 월화수목금토 아니면 어느 순방 가서 무슨 색깔 옷을 다 기획을 해서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놀아나서 거기다 기사를 썼어요. 아, 이 노란색을 입으시면은 사실은 어떤 기분이다. 빨간색을 입으면 어떤 상징이다. 그거를 사실 최순실의 기획으로 사실 우리가 다 놀아놨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언론도 농단당했죠. 예. 언론도 농단. 그걸 보고 저 기획대로 내가 기사를 지시를 했구나.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멘탈이 약해? 그럼 제가 그런 멘탈 약한 사람한테 제가 창피를 당했다? 이분이 신기가 있고 무슨 신흥 종교 그 사이버 종교인가 뭐 거기에 그 최태민 씨 저기를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그건 아닌 이 것 정도의 같아요. 여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아니, 근데 얘기인가요? 팩트 체킹 저는 이제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조선일보 기자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다가 조사받으러 갔죠. 어쨌든 명예훼손이라고 가고 국회의원 때도 뭐 누가 고소하면 재정신청하면 가는데 과자 주는 거 못 봤고요. 파스 주는 것도 저는 처음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나 기자가 오더라도 굉장히 분위기는 엄숙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변호사가 있어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커피 분이서 정도 나가서 얘기하지. 아니 커피 정도는 줄지 모르지만 네. 저분은 변호사가 요구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분은 VVIP 대접받은 그런 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조사받았다는 피해자 그렇게 많죠. 예,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없죠. 그죠? 인정하세요. 근데 물론 때리지는 않습니다. 때리지는 않고요. 아니라니까요. 과자 준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그 요구하거나 그 또는 얘기는- 어떤 네. 분위기 같은 거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두 분 다 그걸 조선일보 합니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두 분이 나가서 조절해서 나오세요. 제가 조절해서. 법조팀에 있었어요. 네, 그건 저는 아는데.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뭐 이거 직권남용 사기 미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짜 이제 뭐 다음에 요거 가지고는 만약에 판사가 이거 기각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내일 지금 뭐- 뉴스가 엄청나게 걸로 깔고 예, 검사 완전히 이제 바보 만드는 거고 이거 완전히 어떻게 될지 진짜 아마도 검찰도 뒤집어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어느 정도 신병 확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의 했겠죠. 이제 일단은 네. 혐의로 이거 뇌물죄 하고 당연히 있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최 씨가 또 이 청와대 관저를 아주 제 집처럼 들락날락거렸다 그래요. 이것도 엄청나게 잠도 자고요. 그리고 뭐 청와대 들어가면 이 3인방, 문고리 3인방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는 아예 고정으로 그냥 항상 식사를 같이 했고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잠을 잤다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좀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뭐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록에 있느냐 여부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박연차 회장이 청와대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남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관저로 해서 그 드나들면 기록에 안 남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그 최순실 씨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는 정문으로 드나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정문으로 드나들었으면 기록에 안 남을 수가 없다. 근데 이분 하는 게제 성격에 생각이고. 저는 정문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록에 남았을 지금 겁니다. 보도는 정문도 있고 그건 처음이고 네. 처음에 한겨레 보도는 그거였지만 그 뒤에 후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제보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겁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서울신문 같은 거 보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문고리 3인방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또는 일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밥을 먹고 밥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서. 싸서 갔습니까? 남은 걸 갖다가 음식을 갖다가 가지고 나갔다는데 물론 요거는 횡령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팩트를 체킹해봐야겠으나 네, 이거는 국가 저기 절도죄 네, 절도죄들 이거 어떻게 아니 해야 예를 됩니까? 들어서 이거? 저도 아니 대통령 드시라고 밖에서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드시는 걸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 밥 맛이 그 국민 세금인데요.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면 건강식인데 아니 관저에서는 안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관저에서는 다르죠. 근데 그거를 거기 1등 요리사가 딱 하는 사가고 건데요. 또 하나는 그 보면 정원성 전 비서관은
본 적도 없다면서 최순실 씨를. 근데 오늘 증언을 보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이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 증인으로 법정에 서가지고 어우, 최순실 씨가요, 심심하면 와서 밥 먹고 왔습니다 하면요, 그게 한두 명이 지금 아닙니다. 요리사들이 다 봤을 텐데. 그런데 또 멘트가 이런 겁니다. 정말 버릇도 없고 싫다. 저 사람 참 애프터서비 사기 싫다. 이런 정도로 말한 걸 보면 진정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증언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최병묵을 아느냐 그러면 난 본 적도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면 이거 카메라가 하면은 있으니까. 매주 밥을 먹었던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야. 사실관계 규명이 저는 쉽다는 게 뭐냐면 청와대 고백을 하면 돼요. 밝히면 됩니다. 왜 대통령이 아실 거 왜 이걸 아닙니까?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에 대해서 뭐 나중에 검찰 수사하면 뭐 협조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지 안 하고 않거든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아실 거 아닙니까? 관저에 만약에 천 씨가 왔다라면 그 대통령이 모른다고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이거죠. 자, 그럼 들어와서 일요일 좀 들어와서 그냥 나하고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밥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CCTV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면 CCTV 다 확인하고 뭐 조사해서 그럼 대통령한테 증거를 들이밀고 왔어요 안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하고 생활하고 보는 부분은 저는 그건 고백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침대도 좀 남았다 하나. 그래서 뭐 같이 600만 원짜리, 잠을 4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침대도 여유가 있었고. 그렇죠. 예. 이게 좀 슬픈 이야기긴 한 게요. 과거에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일요일 날이 되면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밖에 있다가 그냥 주말이 되면 이제 손자 손주 데리고 오면 그러면 같이 이제 뭐 밥도 먹고 떠들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미혼이시니까 가족이 있는데 또 너무 이제 친족들 갖다 엄격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지만 씨의 조카 참 눈에 밟히도 그런 어떤 귀여운 조카들도 안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왔느냐? 최순실 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심심할 때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최순실이 퍼스트 레이디냐?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많은 그 여론은 그겁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거의 퍼스트 레이디급으로 놀았다, 이 여자가. 최순실이가.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진짜 장롱, 화장대까지 들여오고 침대까지 들여오고 그다음에 일요일마다 와서 밥 먹고 가고 이런 것들이요. 퍼스트레이트급이 아니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렇게 안 봐줍니다. 네, 저 두 동생을 불렀어야죠. 그러니까 그죠? 말이에요. 박지만, 박근영 두 동생을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 두 동생을 안 부르고 야, 저 두 동생하고 관계 끊은 것도 최순실 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 이후에 사실은 본물이 터진 것 같아요. 완전히 본물이 터져서 미세한 팩트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잤다 안 잤다라거나 뭐 일요일만 왔다라거나 아니면 수시로 드나들었다거나 이런 차이만 있지 사실은 여기저기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역에 있는 관계자들마저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지금 편집장님께서 아니 11문은 도저히 안 되지 않은 정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K스포츠와 미르재단 그를 그 매개로 한 행태를 보면 서서히 겁을 상실했다. 사실 너무나 쉽게 드러날 일들이에요. 웬만큼 정말 이거를 권력형 비리를 하려면 얼마나 공을 들이고 또 얼마나 2중, 3중으로 사실 그걸 더 은폐하려는 장치가 있습니까? 근데 아주 대놓고 하거든요. 안정범 수석을 동원을 해서. 그렇다면 처음엔 조심했을 텐데 그다음부터는 겁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 돼버렸을 것이다. 그럼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도 처음엔 사실 좀 조심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것이 뭐 범죄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전혀 윤리적인 어떤 생각이 안 들었을 것이다. 범죄 심리학에서 볼 때 다른 거는 제가 뭐 신뢰를 뭐 청와대를 어떻게 했다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 이건 확실히 왜 맞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요 상상할 수 없는 남들의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아니 건 밥을 범죄는 먹었다 아닙니다. 뭐 했다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 아니, 이거는 그것도 너무 서울신문 미세한 보도입니다. 부분이라 확인을 해봐야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이거를 거짓말로 이렇게 진술하기가 그렇죠. 아니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꾸며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꾸며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남은 음식 싸간다는 게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 범죄 심리학에서 아마 그렇습니다. 절도죄나 이게 아마 국가 기밀입니까? 금을 가지고는 음식 뭐라고 합니까? 횡령이나 뭐 그런 걸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행하면서 남은 음식 맛있었나 봐요. 예. 2년 전부터 칼 갈았다. 이게요, 뭐 적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뭐 하는 것처럼 최순실 씨의 비밀 의상식 영상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고영태 씨가 CCTV를 그 굉장히 뭐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어그러졌나 보죠. 그 돈 때문에 어그러졌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무시했답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이 CCTV를 설치해서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부터 아니면 뭐 몰카를 사서 찍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검찰에서 CCTV라고 검찰은 이제 CCTV라고 밝혔죠. 그런데 그 2년 전이라는 게 이제 2014년입니다. 네. 2014년 10월 달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12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기자한테 주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발표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기자가 한 2년간 정도 그걸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여러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기자가 그걸 왜 동영상은 확실한 건데 왜 2년간 그냥 들고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정권의 눈치를 아무래도 우리도 사실은 글쎄, 지금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지만 우리 지금 3개월, 2개월 전만 해도요. 절대 최순실의 최도 못 떠드는 게 우리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양심 고백합시다. 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취재가 덜 돼서. 솔직히 대충 좀 알고 있었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누가 언제 뭐 전화 들었다 이런 것들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뭐 글쎄 뭐 약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눈치 성향도 봤죠. 근데 이게 있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사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뭐 대통령 필요한 옷을 밖에서 그냥 만들어서 줄 수는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떤 보도되더라도 아니 뭐 대통령이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할 수 있다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면서 이제 국정농단으로 넘어가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실 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도. 근데 이 몰카 내용이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나오는 그 옷들,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 입던 그 옷하고 이 의상실인지 뭐 거기서 보면 뭐 치킨도 먹고 뭐 담배 피고 하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막 만든 그 옷을 갖다가 실제로 박 대통령이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5만 원짜리 그 운동복까지도 그대로 입고 체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고영태 씨가 한 건데 또 이즘에 그 최민희 의원이 그때 폭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구매팀에서 그 시계로 보이는 그 몰카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CCTV인지 몰카인지 어쨌든 간에 아마 측근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화면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계속 이제 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분명히 연설문 고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이걸로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뉴스화도 되고 관심도 많았는데 연설문 고치는 장면도 못 봤고 최 씨가 사용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말을 뒤집어 버렸어요. 연설문 관련 얘기한 적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거 보도한 기자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보도한 기자 이거 소환받게 생겼어요 이게. 고영태 씨가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뭐 또 다른데 인터뷰에서는 여하튼 그 연설문을 그 최순실 씨가 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 이렇게 해서 물론 고치고 있는 것라는 게 아니고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연설문을 띄워서 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봤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고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호스트바에서 만난 것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 안 했죠. 뭐 대통령 가방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방일 관계로 2012년 말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하여튼 이 거짓말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죠? 좀 정직한 대한민국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요. 그게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거짓말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없나요? 거짓말죄를 한번 만들어야 돼.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 자, 이거 안종범 수석도 참 안타깝죠. 그죠? 이분도 말을 다 뒤집었어요. 그죠? 이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분은 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기 전날 사실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지금 검찰에 가서도 본인은 그 대통령의 이 모금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답변을 한다고 그러죠. 그 생각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그 지시를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자 기업들로부터 거둬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 책임의 일부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두 재단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모로서 난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저는 비겁하다고 보는 게 지금 기사 읽어보면 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시로 그 모금 관계를 보고했다는 제목도 있고요. 또 이제 나는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하는 걸 했을 뿐이고 나는 최순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직접 밝힌 게 아닙니다. 측근이 알았다는 이런 어떤 추측 기사로 나온 건데 그러면 본인이 미리 밝히고 들어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본인은 본인 입으로 말한 건 그겁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검찰에 가서 말하겠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큰 신문의 일면 기사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걸 저는 안종범 전 수석이 흘릴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그 흔적도 안 남기고 이야기한 채 본인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최순실 씨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최순실 씨를 구속하면 이분도 구속되는 것이고 최순실 씨가 10년형 받으면 이분은 11년형은 받습니다. 죄가 더 중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잘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가 이제 그때 하면서 뭐 한류 교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재단 이야기에 나와서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수석이 안 수석이 보니까 이게 조금 불법적인 좀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민기적거렸답니다. 사실 안 만들고. 근데 최순실 씨가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다시 했다고 그러대요.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됐냐 이야기한 거 빨리 왜 안 만드느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급하게 해서 그 일요일 날 뭐 기업들 전부 다 호텔에 모이게 해서 약정서 쓰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보니까 최순실 씨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수석 등등 연결되는 상황이죠. 아마 그 상황에서 보통 관료 같았으면 이게 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료들은 그걸 아니까. 근데 이분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빨리 강압적인 방법으로 많이 썼다라고 이제 기업 측에서 한번 증언이 나와요.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딱 얘기할 수 그러면 있죠. 레이저 맞고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죠. 집에 가는 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낫죠, 사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 감옥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관료 같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고요. 그 다른 대안을 내야죠, 대통령. 그렇죠. 대안을 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뭐 이거 만들어라 하면 그냥 뭉개거나 뭐 그냥 그 바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건 사실 직원도 아닙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돼서 얘기해야지. 불법으로 이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어야 뭐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말 듣고 대한민국 이게 교수고 정책 조정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정말 부분이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문제고 이건 불법이고 예. 전두환 대통령도 이래 재단이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또 재단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참 돌이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시기적인 문제도 참 그래요. 뭐냐면 지금 집권 4년 차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거의 작년 12월 달 물론 집권 3년 차입니다만 핵심적인 것이 3월, 4월, 5월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올해 벌어진 일이거든요. 집권 4년 차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게이트라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내부에서 고발이 나오고 폭로가 나오고 하면서 큰 게이트들이 터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집권 4년 차에 사실 이 일을 결행을 했다 하는 것도 사실 겁이 전 상실됐다고 보고요. 또 재벌 대기업들이라고 사실 뭐 이렇게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네. 보면 뭐 처음에 K재단, 미르재단 해서 돈 낸 거로 끝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한 기업이 계속 K스포츠에 또 돈 내라, 미르재단 돈 내라 해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집중이 됐는데 그럼요. 이것이 뒤탈이 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결행을 했다. 아니, 이 수법은요, 진짜 70년대 독재 비슷할 때나 가능한 게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보고 칼만 안 든 강도들이다. 내가 정착이 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그거는 과거에 그 시절에 재벌들을 다루던 청와대인데 지금 이번에는요, 이거 최태민 방법 아닙니까? 옛날 최태민이가 재벌들 돈을 끌어가지고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 지금 말한 것처럼 청강생의 아이디어로 이걸 하는데 자 안종범 수석이 뭘 했습니까? 그냥 한 게 저는 이거는 정말 조폭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돈을 모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 총수가 지금 뭐 감옥 가 있거나 또는 사면 받아야 되거나 또는 세무조사 또는 뭐 롯데같이 지금 뭐 경영 분쟁 이런데 찍어가지고
더 내놔. SK 구형그룹도. 80억 뭐 그런 거는요. 물론 확인을 구형그룹은 세무조사 해봐야겠으나 무마를 뭐 청탁하면서 이 수법은 80억. 정말 치사한 수법이고요. 이건 정말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정말 치사한 수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치명적인 실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만든 WK 같은 회사에 무슨 협약식 같은 거 정말 급조된 회사에 거기도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고 사인 다 찍혔어.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그러면 안 수석은 대통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같이 내가 왜 갔냐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본인도 제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마지못해 한 것도 있겠지만 알아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재판 가면 상당히 중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 들어와서요. 세무조사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 나 진짜 억억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많았다니까요. 저도 뭐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저도 우리 기업인들 볼 거 심지어는 아닙니까? 주차 딱지도 지금 더 뗀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나오고 그러니까 예. 불만이 좀 요즘에 아침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아침에 엄청 합니다. 아침에. 그건 아니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조심해야 아니 돼요. 그 아침에 옛날에 저녁에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밤에 2-3시까지 술 먹고요. 요즘에 아침에 6시 7시 나올 때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겁이 나요. 뭐 옛날에는 아침에는 당당히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침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략 한 1.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무조사가. 그건 왜 그러냐면 통계 나온 거죠. 통계 나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 말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세수의 상당 부분은 세무조사의 결과 그다음에 담배값 인상입니다. 담배값. 이 두 가지로 주로 지금 세수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세무조사 공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담배값 특히나 낮추세요. 담배값 낮춰야 됩니다.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더 숫자가 많고 농촌에서 할아버지들이 훨씬 많은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서민 증세죠. 저는 이거는.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 안 피시니까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그 피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잘 안 피시더라고. 아니, 그게 근데 더 이번- 어려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열받아서 서민들이 열받아서 그러니까. 피는 담배 그렇게 증세를 그렇죠. 벌이면 그게 어떡합니까?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한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담배값 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담배 몸에도 안 좋은 거 이거 피면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 사실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요 그 숫자 똑같이 됐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핑계 지나지 저는 않았습니다. 박종진의 캠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네. 사람들 만나면 동네 사람들 만나보면요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네. 진짜 대통령을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했는데 내가 아들한테 하루에 10,000원 받는데 용돈을 담배 한 갑 사면 반이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밑바닥의 민심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삼성 이야기 한마디 더 할게요. 재벌도 재벌이지 대기업이지만 삼성이 원죄냐고 이런 건데요.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삼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2거제가 걸렸습니다. 여기도 걸렸지만 별도로 정유라의 승마 등등해서 이미 35억을 그 최순실과 정유라가 만든 비덱이라는 회사 전신에 붙였다는 증거가 나와가지고 이제 따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삼성은 솔직히 내고 싶어 냈겠습니까? 솔직히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만약 벌을 받게 되면 쌍벌입니다. 두 쪽 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이제는 좀 더 그런 돈을 뜯길 때 조금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허평 그 현대경제 그 이사장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사이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허평 이사장이 그 최태민 씨도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거의 구속을 시켰던 분인데요. 박 대통령은 최태민의 정신적 포로다 이런 충격적 발언인데 한번 발언 듣겠습니다. 권력 관계로 봤다고. 정신적 포로죠. 최태민의 그런 사기성이 있는 주술에 덫에 걸린 것은 그건 포로가 된 거죠. 최태민의 그런 가문 이슬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최태민의 생애에 가장 성공적인 사기를 친 거죠. 최태민이 생애 가장 성공적인 사기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권력욕이 있어서 여기 넘어간 그게 거다. 이제 12.12 이후에 그때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서 이제 최태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44건의 어떤 여러 가지 횡령과 이런 것들을 적발해내서 당시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벌금을 매게 돼요. 우리 지금 돈 한 5, 60억 되죠. 그것도 강원도에 보내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재산을 몰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지금 화합형 씨 이야기도 하면 박근혜 그때 영예가 와서 이제 최태민에 대한 좀 선처를 요구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2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오게 돼요. 그때 최태민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전두환 군부로부터 받은 돈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6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강남의 집값이 그때 200만 원. 네, 200만 원 정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으로 300채 정도 살 수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이제 현재의 최 씨 일가의 3천억 정도 넘는 돈의 종잣돈이 된 게 아닌가. 그때부터 유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을 불렸고 너무 그러니까 1990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박근영, 박지만 그 두 남매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죠. 제발 우리 누나를 저기서부터 떨어뜨려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 부분은 그냥 거의 뭐 외우는데 이 최태민 씨가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 프리패스였대요. 지금 최순실 씨가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이 차는 영예 근해양의 차다 뭐 해서 집부차도 다 넘어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야, 이분도 대단하고 이분 딸도 대단하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최순실 씨가 한 거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 큰 영예하고의 사이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마을봉사단이라는 거 만들어서 거기 기업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아서 했던 거 뭐 이런 걸 그대로 판박이로 해서 하고 이번에 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은 그로부터 3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네, 허평 이사장은 내일 저희 라이브 쇼에 단독 출연합니다. 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